지난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사적 같은 표현 일률적으로 감지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관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로 모아지고 있다. 이달 안에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대체 복무 방안을 두고 또 다른 쟁점이 맞서고 있는 상황.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 복무안에는 36개월의 기간과 소방서, 교도소 등에서의 합숙 형태로 제한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역 장병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향후 대체 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현재 논의 내용은 또 다른 징벌이라는 의견과 함께 1.5배 수준의 기간과 사회봉사 등의 폭넓은 복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한편에서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보다 길고 어려운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정당별로 각기 다른 대체 복무 입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달 중 발표될 정부안이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체 복무 심사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마련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제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 대체 복무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널들에게 질문도 좋습니다. 예,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기도 한데요. 국가인권위 대체복무 관련 실태조사 연구 영역도 수행했죠. 백승덕 징병문제 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승덕입니다. 저희 대체복무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있는 세상 이 활동가죠. 이영석 활동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병역 거부자, 군 복무자 모두 다 소중한 젊은이들입니다. 더 이상 불행을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이 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법률가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집 대표 변호사 원영섭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당한 대체복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분이 각자 소감과 더불어 인사를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요, 세부적인 논의 이전에 지난 6월에 헌재에서 그동안에는 인정이 안 됐던 것들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내었고 대법원도 14년 만인가요? 지금 이제 양적 병역 거부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또 판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승덕 연구원 얘기하십시오. 예.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아직도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보지 못했던 길을 다시 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추측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부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식민 지배와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고한 국민개병제를 내면화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군대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면서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강한 그 국가에 대한 강박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나도 길었던 군사 독재가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네. 예,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 같은 여러 낙인들을 찍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사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다름을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만들었는데요. 예.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권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 강한 국가에 대한 강박 때문에 놓치고 있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일깨웁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보지 않는 새로운 또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고민도 있겠지만은 생각해온 게 상당히 많으시네 보니까 우리 백령건이요. 네. 현재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길 대표.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4년 만에 예. 우리나라 병력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어 11월 1일 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적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먼저 이번 판결에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정당한 사유에 헌법재판소에서 88조 1항을 합헌으로 했지만은 정당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를 인정함으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병력 거부가 조금 합법화된 개념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이것이 가끔씩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헌법 20조 위반 어쩌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는 그 정교 분리의 원칙도 약간의 조금 무력화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번에는 큰 쇼킹한 어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울러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의 좀 우월화가 이번에 또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의 이제 우월성을 당연히 드러냈고요. 특히 더 그래서 입법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내년 연말까지 그 우월성은 지금 이러니까 헌재가 대법원에 우월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법원이 예, 모든 것을 예. 당연한 거죠. 예, 그런 당연히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정당한이라는 것을 유를 들어서 그게 병력 거부를 했으니까 더 위에 이제 판결을 이제 한 그런 셈이죠. 예. 아울러 이제 입법부에서도 내년 연말까지 지금 대체복무제 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 해서 대부분의 우월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국민적 공감대 면에 있어서는 대체복무제 안에 있어서는 한 52%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은 병력 거부 그 자체에 있을만큼은 국민의 80%가 공감을 안 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에서는 이 80% 특히 종교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마 이게 종국에는 병력법 체계의 변화까지 있지 않겠느냐 이번 판결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겹쳐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하기로 하고요. 변호사인 어디 법률가가 지금 관련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완전히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절차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 어떤 나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나가는 식으로 체계화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인정하고 법률에서 먼저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이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떨어지는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를 주도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판결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전체 체계 조화를 뒤틀었는데요. 이 전체 체계 조화를 뒤튼 핵심적인 부분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사회에서 승리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이 합의의 영역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쟁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되면서 이 양심적 대체 복무의 논의가 어떤 전리품 그런 식의 논의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복무도 그런
그 큰 틀에서 철학적인 틀에서는 그 방향을 가고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 사람들과 그리고 국민들 모두한테 어찌 보면 불행한 시작이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을 하고 때로는 이 판결에 환호했던 정치인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는 상임위도 통과를 못 시키면서 이 위헌 판결이 나고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비로소 나도 착한 지지자였어라고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정치인들이 만든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헌재를 통한 이런 방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그건 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네, 이영석 활동가. 네, 뭐 원영석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걸 결정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사법부가 바로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초중고 때 학교에서 배우기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는데 사실 요새 사법부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법농단이니 뭐니. 그런 와중에서 저는 역사에 남은 훌륭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길 대표님께서 이제 대법원의 우위성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잘 지켜줄까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상당히 지금 이미 이제 국가의 최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할 수 없지만은 원영석 변호사의 경우에 상당히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고 계시고 지금 우리 김 대표께서 좀 우려라는 표현을 좀 쓰시고 그런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결정이 내린 상황이니까 만약에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은 이후에 뭐 대체 복무제 마련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반영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과정에 논의 좀 충분하게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대법원 결정 또 헌재 결정 나기 전에 기존의 법 체계 속에서는 어떻게 좀 처벌을 받아왔는지 좀 알아보고 이용석 활동 어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좀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처벌의 강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시기별로 일반 병역 기피자하고 뭐 특별히 구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60년대에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군부 독재 시기였지만 처벌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던 게 70년대 유신 헌법을 발의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병무청의 징병률 100% 달성을 이제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병무청이 그 전에는 병역 거부자들이 지금처럼 군대 밖에서 병역 거부를 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병무청이 그때부터 여와의 증인들을 무조건 훈련소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60년대에도 기피 말고 병역 거부란 말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도요? 병역 거부란 말은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에 소개가 된 말이고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 행동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병역 거부자들이 계속 존재를 해왔고 70년대에는 굉장히 반인권적으로 반복 처벌이 일어났습니다. 정충국 씨 같은 경우에는 3차례에 걸쳐서 7년 10개월을 옥살이를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3년으로 정찰제로 가다가 2000년에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는 1년 6개월 형사처벌로 굳어졌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처벌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원영석 변호사. 사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양심수의 범위에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병역 기피하고 달리 좀 구분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하셨던 분들 그분을 뭐 일반 병역 기피자나 일반 뭐 형법 위반자로 처벌을 하지 그 교도소 내에서 이제 대우를 하지 않고 양심수처럼 그 징역이라고 하는데 역이라는 건 부역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양심수 뭐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든 아니면 여기 이제 말씀하시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든 그러니까 교정시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서 그 역을 실무적으로 감경시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뭐 처벌은 했지만 그래도 좀 감안은 됐었다라고 보시네요. 저 반론을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예, 저희가 감옥에 갔다 와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정치범 양심수랑은 다르게 처우를 대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집시법 때문에 재판이 붙으면서 제가 정치범으로 나중에 다른 대접을 받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병역 거부자들은 정치범이나 양심수와는 다르게
일반 재소자들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집중하지 않은 여활 증인들을 강제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구타를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만으로도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영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제적인 기준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의 대우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말 그거는요, 너무 조금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해주면 좋겠고요. 그 양심적 병력 거부해가 좀 구타가 5명 죽었다 그런 그 사건은 그건 국가 보고서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 사건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사실로 인정하지 않군요, 김 대표는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밝혀서 저희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때, 시각을 바라볼 때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틀리거든요. 아, 그러면 그 뭐 사연이 다른 데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여기서 하긴 좀 다른 또 논쟁이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에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네, 국가 보고서에 발표된 그리고 내용입니다. 그 교정 시설에 대해서 어떤 역을 이제 부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도소장이 알아서 관할로 해가지고 역량껏, 재량껏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이제 나의 대우가 다른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뭐 그 해당 교도소의 소장이나 그 교도소의 어찌 보면 정책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뭐 법무부에도 그렇고 그 뭐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인정하는 바고 그 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별을 두는 식으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왔다라는 게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 수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쪽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매년 600명에서 800명 정도 나온다는. 전체 누적했을 때는 얼마나 되나요, 되게? 19,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위가 지금 600명에서 8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국방부 안으로 나왔던 게 매년 600명으로 쿼터제로 하겠다라고 나왔던 것도 대체복무의 수용 대상을 네네네. 기존에 왔던 것에 비춰봐 그 정도 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동안에 처벌을 받아왔던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저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헌재라든가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제 코테이션 인용을 따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체로 조금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가 쓰는 뭔가 조금 느낌도 있고 하니까 용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논의도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마 UN 등에서 컨센서스를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양심적 이렇게 썼는데 용어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용어 때문에 사실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감정적인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나오는 용어로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그 양심하고 같은 용어인 것 맞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와 개념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건데요.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나의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뭐 착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떤 양심을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로서 활용을 할 때는 남들이 보기에 모두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 양심. 그러니까 객관적인 양심이냐 주관적인 양심이냐의 차이인데 그거를 구분을 안 하고 사실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마치 이게 객관적으로 정당해서 양심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통용 용어가 지금 혼재돼가지고 사용되고 그랬을 있는데 때 원 변호사는 어떤 용어를 조금 대안으로 조금 권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주관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그냥 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심적 병역 거부 아니면 주관적 내심에 의한 병역 거부 약간 길더라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서로 뭐 감정적인 골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백승덕 연구원 이번에 그 연구 과정에서 그런 용어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제 영어 표현이 워낙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하고 또 무슨 적이라는 단어 쓰는 게 사실상 일본식 방식인데 좀 애매한 섞이다 보니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법 감정과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것도 고려해봤고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병역 거부라고 해서 앞에 아예 아무것도 수식을
넣지 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사실 여론의 저항은 항상 비슷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지금 원영섭 그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양심이라는 것에 이제 오해된 것, 지금 여론 속에서 오해된 것에 대해서 이 법조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수식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양심 쪽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병역 거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콘크리트처럼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앞에 무엇을 붙이든 간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그래서 양심하면 비양심이라도 불량하고 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심이 좀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것처럼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어떤 이름을 부여하느냐가 그 정책의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 그 단어로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 정책을 이해하는 거지, 이게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요. 이게 알고 보면 뭐 논문 한 편 가져와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봤자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은 법적인 용어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명백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법률 용어에서 선의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착한 뜻, 나쁜 뜻인데 실제 뜻은 인식하고 있다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나누는데, 이런 것처럼 이 간격은 제가 볼 때는 일상 용어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좁혀질 수는 없고, 그리고 이 단어를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더 어찌 보면 그 사회적인 적대감을 없애지 못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양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백성덕 연구가 추가로 얘기하시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내심에 따른 병역 거부다라고 한다면 원영섭 변호사님께서는 이것을 권리로 그러면 인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반대한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를 뒤엎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결정이 났어요. 근데 다시 헌법재판소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정당한 사유조항은 합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를 하지 않는 것만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가 났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어디에 넣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 문제를 좀 얘기해 보죠. 바로 그 문제를요. 지금 얘기했을 때는 이제 누구를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삼냐에 따라서 아까 용어도 개념도 좀 달라질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대개는 지금 상당수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많이 컸기도 하고요. 이용석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운동 쪽 전쟁 없는 뭐 세상 뭐 이런 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신념에 따른 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동안에 되게 논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연구를 해왔던 우리 백 연구원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 주로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왔습니까? 사실 저희 연구 용역은 굉장히 이제 국제 인권 기준과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였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신념만을 이렇게 국한해서 심사하는 것도 사실 종교라는 것의 그 법률적인 혹은 일상의 뭐랄까요, 이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종교적 병역 거부자만 인정했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 근데 여기에서 소승불교 신자인 데이비드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병역을 거부했거든요. 아파르트헤이트, 흑백 분리, 자기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것을 종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각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통과가 돼서 그때부터 판례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아공에서는 이 심사할 때 그 신념의 범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전처럼 축소시키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야말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오히려 주게 만드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되게 논의가 어떤 범주로 해야 된다고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활동가라든가 이쪽에서는 지금. 예. 그 1980년대에 그 83년에 프랑스 그리고 84년에 독일에서 이 병역 거부에 대한 그 심사 과정을 자유화했습니다. 왜 자유화를 했냐면 그 전까지 심사에서 엄격히 해서 한 20% 정도 유지를 했거든요. 통과율을. 그러다 보니까 통과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군에 가서 낙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 가혹행위를 당한다거나 혹은 심사에 떨어진 것에 낙담을 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83년과 84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자유화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백승덕 연구원의 경우에는 선택적 권리로까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견해네요. 현실적으로는 과연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징병의 여건 속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는데 선택적인 권리의 가능성까지 지금 두고 있네요. 네, 김 대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외 사례를 자꾸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어 선택의 문제도 나오고 대처 방향도 나오는데 아까 남아공의 사례 또 독일의 사례 그렇지만 그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는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아까 용어 문제에 있어도 양심적 없이 우리나라 지금 99.4%가 특정 종교의 출신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또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종교적 병력 거부죠. 종교적 병력 거부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선택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논의의 대상일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때 놓고 나서 이제 우리 또 다시 한 번 더 의견 수렴해야 가야 될 문제고 네. 지금은 우리 지금 지난번 대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 이 특정 종교를 인정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지금 혼란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 해결해 나가고 하나씩 짚어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다른 어떤 해외의 사례든지 또 하나 선택적 문제까지 가져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재단하려다 보면 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대체 복무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지금 특정 종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또 방안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김영길 대표 의견 따른다면은 종교에 한정시킨다면은 이용석 활동가는 거기에 좀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예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김영길 대표님께서는 다른 데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적 및 개인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저희들 닉네임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인 신념까지 얘기하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종교에 한정시키고 점차 신념까지 가자.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논의가 워낙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정 종교의 문제로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주면 그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종교에 대한 박해가 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종교도 포함을 해서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원영석 변호사님께서 내재적 주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역 거부자의 범위는 사실은 개인의 판단하기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의 여러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대책을 운영할 것인지 그거를 국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병역 거부자 나는 병역 거부자다. 나는 심사 받겠다. 이거 자체를 국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사실 그 위헌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투쟁적 승리 후유증인데요. 처음에 이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찬성 측의 논리의 핵심은 아까 어떤 의미에서 투쟁적 승리라고 표현하신 거죠? 국민의 합의에 의한 입법, 헌법 이렇게 포용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원피고 간의 대항적인 다툼으로 만들어진 승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계속 가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때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엄격하게 심사하면 그 병역 회피자, 그러니까 양심을 이유로 주장하는 병역 회피자를 막을 수 있다라는 기본 논리를 깔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알 수가 없네. 어떻게 되지? 그렇게 만약 간다 그러면 그때의 그 전제됐던 논리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든 뭐 양심이든 물론 저도 그 양심에 종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을 위헌이라고 했던 그 헌법재판소 판례의 어찌 보면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논의하려면은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심사의 주체를 어디로 갈 것인가가 필요한데 우선 그 대상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정도 되게 잡혀져야만이 심사의 기준도 좀 명쾌해질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심사 기준을 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용석 활동가? 네, 사실 입법부에서 이제 그 심사 기준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상은 저희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는 대체로 사람에게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종교 더하기 신념까지 같이 가는 쪽으로요? 네, 아마 종교만 해당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신념도 포함을 해서 심사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다만 이제 그 심사를 어떤 식으로 엄격하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과제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99% 이상이 특정 종교하고 집정 거부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판별은 상당히 이미 기반이 형성이 돼 있는데 신념에 따른 것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죠? 그동안에 나왔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종교에 국한하고 600명으로 국한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특정 교단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정하겠다라는 아주 부적절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체 복무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되게 특정 종교에만 한정시키는 견해는 아니군요. 기본적으로. 네. 대체 복무제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던 쪽에서는요. 뭐 일부 교단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은 지금 조만간에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해외 사례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특수하다라고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사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보자라고서는 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남아공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 1983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화에서 그 정부의 기준이 뭐였냐면 심사는 이 종교 심판관으로 다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에 의한 증명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좀 더 긴 대체복무제를 만약에 감수한다 한다면 그러면 그 행위로 인해서 증명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심판관이 되지 않겠다라고선 얘기해서 2배로 했었습니다. 그게 83년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런데 이게 1999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시정문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2배라는 것이 너무 긴데요. 두 배가 너무 긴 것이 할 때 또 지나간 이야기 또 아웃 같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짧게 마무리하시고 하시죠. 네,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야기를 행위에 의한 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너무나 과도한 기간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결여했다. 네, 그래서 둘이라고 그렇게 본인의 논리를 얘기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은 분명히 틀려요. 그런데 자꾸 이론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거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국가고 분단국가라는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안방에 있는 거하고 거실에 있는 거 또 다른 어떤 내부에 있는 그 환경 조건이 틀린데 그게 아무리 이론을 갖다 놓더라도 결국은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안 되겠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단 이제 우리가 백연권은 뭐 거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사의 기준도 그렇고 그것보다 본인이 대체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가장 넓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일단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중시할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11월 1일 날 일단 종교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우리 이용석 변호사님, 이용석 활동가 같은 분들이 지금 조만간에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분이 종교인이긴 하지만 판결문에는 그분이 종교인이어서 무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판결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또 논쟁거리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객관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이 단독 심판을 의해서
이제 개인의 양심에 의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판결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한 0.6%의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이제 기준이 조금 정립이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또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또 우리 또 사회 합의를 거쳐서 또 이런 단체 기관에서 또 거기는 이제 정립해 견해차가 있군요. 이제 포함됐다고 같이 네, 보는 네. 거고. 저희는 그 피고의 피고의 다른 기준이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은 세 사람도 특정 종교의 출신이었고 예. 또 그리고 판결 내용도 그게 핵심으로 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네, 원 변호사. 저는 그 양심 속에 이제 종교와 신념은 이제 같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론 원칙은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내심의 입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면 여호와의 증인이 요구되는 어떤 종교 교리적인 갖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러니까 판별이 조금 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적 신념에 의한 거부자는 그 판별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고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하면 그걸 걸러낼 수 있겠다라는 전제가 과연 얼마나 성립하는지가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노 조절 장애를 병이냐 아니면 그 사람 성격이 나쁜 거냐. 어떤 사람은 그걸 병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네가 성격이 나쁜 것일 뿐인 거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어떻게까지 걸러내는 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쉽게라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제 백승덕 연구원은 아마 거의 2배 가까이일 정도로 이제 다른 대체 복무를 시키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본인이 바로 실증적으로 감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랬는데 그 기준이 또 1999년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아니 뭐 하여튼 너무 그랬는데 길다 그래서 지금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역사적인 과정인데 그런 판단에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병역 거부의 도구로 쓰는 걸로 볼까요? 아니면 정말 더 힘든 일이지만은 양심 또는 신념 또는 종교에 따른 뭐 대체봉으로 볼까요? 국민들은 이제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네. 7월 달에 2군데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접 했는데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1.5배 현역 육군 기준으로 복무의 1.5배인 27개월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33.4%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2배를 하는 게 적당하다가 28.9%로 두 번째고 현역 공복무와 합숙 복무를 한다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19.4%가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병역 기피로 보지 않고 네, 대체 복무로 인정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 감정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병역 기피를 수단으로 악용할까 봐잖아요. 네, 근데 그거죠, 예. 일반 국민이 이거를 악용할 수는 없고 사실 악용하는 대상은 악용한다면 입영 대상자들일 겁니다. 네, 근데 저희 그 백승덕 연구원도 조사를 했던 이번에 국가인권위 보고서를 보면은 그 병무청 앞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온 입영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합숙 본무를 전제로 한다면은 어떤 기간이 제일 적당하냐고 했을 때 40%가 동일 기간이 적당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방식 좀 우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대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상세해봐야 좀 판별이 달라겠지만은 지금 논의 과정 속에서 봤을 때 당사자들 또는 일반 국민들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그동안에 조금 미비했던 것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발전적인 걸로 볼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활동에서 인용하는 통계들의 대부분은 일종의 관제 통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통계를 수집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심 많은 사람은 결국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응답률이 자동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네이버 기사에 대한 댓글을 한번 보자고요. 그거는 관제 통계가 아닌 무관제, 무컨트롤이 된 통계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99.9%가 양심적 병역 거부 거부하는 내용으로 댓글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로 그렇게 바로 차용해서 쓸 부분은 아니라고. 한마디만 더 짧게. 네.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여론조사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나 말씀하신 네이버 댓글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들을 대표할 따름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댓글을 하나도 안 달거든요. 귀찮아서.
그래서 좀 그래서 참고해볼 만한 자료도 있는데요. 2005년에 국방과학연구소, 저희 같은 평화단체가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흥미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의 감정보다 현역 입영 대상자들의 감정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의견이 낮았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되게 이번 인권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법률가라든지 법학자 같은 전문가 조사와 현역 입영 대상자를 했는데 전문가보다 입영 대상자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했었는데 일단 오늘 지금 우리 그 쟁점 토론을 보는 현장 속에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의견 들어온 걸 좀 몇 개를 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인님의 의견인데요. 병역 거부하면 영화 핵소고지가 생각이 나는데 비폭력주의자의 의무병 복무 내용 관련 얘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구호병으로 조금 병역할 수 있게 하면 어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우리 대체복무 관련해서 좀 그거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성민님 의견입니다. 의견 중에서 틀린 게 아니라 틀리다는 발음이 나왔나 본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겠죠? 그런 의견이고요. 다른 의견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네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간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같습니다. 양여웅님의 의견입니다. 군대에 갈 수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군에서 심사하게 되면 그 자체로 공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은 병역 자원을 동원 관리하는 곳이니까요. 실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대체 복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관련 의견 좀 들어보죠. 여기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관리하고 심사하는 주체를 국방부라든가 병무청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 어쩔까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변수가 되죠. 네,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6월 29일 날 그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는 네. 국방부가 아니면 병력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도 표시할 정도로 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좀 어느 쪽에서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그런 의견은 표시한 적이 제가 없는 거로 아는데. 아니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것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잘못하셔서 대체 복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주관하는 것이면 대체 복무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정도로 그렇게 공감을 그렇게 할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민감하게 반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특정 종교의 문제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적인 정서는 분명히 하지만 병력의 업무는 국방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그 기준의 어떤 그 심사 기준에는 문제면 어느 기관만큼 전문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이것은 국방부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당연히 국방부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만큼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은 먼저 공감대 차원에서는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방부 내에서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것은 1차적으로 지금 났지만은 종교적 병력 거부가 이제 99.3% 하니까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여튼 두 분 간에 이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는 현 단계에서는 종교에 한정시켜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환경적 문제, 그가 사람의 병력 거부할 때 자랐던 그 환경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걸 저는 그 주관적인 문제를 최대한 객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실무 TF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이론적 어떤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최소한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을 이렇게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TF를 구성을 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또 안 그러면 소속된 단체, 친구의 정원,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론적으로만 절대 하지는 않는다. 실무적 것을 통해서 이거 심사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길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된다. 그 취지를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국방 의무에 대한 대체 복무이기 때문에 어디 사느냐에 따라 성격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국방부가 된다. 다만 또 전문성도 등을 더 고려했을 때 국방부에서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국방부 자체도 대체복무의 영역이라든지 관리를 국방부에서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안을 보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문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처벌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또 뭐 국제적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도 2011년인데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에 있어야 되고 군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민간 성격의 공공적인 일을 대체복무를 하는 게 맞고 관리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그럼 그 밖이라는 병무청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심사 기구는 국방부에 둔다고 국방부 발표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심사 기구하고 관리 관할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기구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다른 부처들에서 안 한다고 해서 국방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자기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앞으로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적어도 관리 관할은 국방부가 아닌 다른 쪽에서 해야 된다. 민간 기구에 가까운 쪽에서 해야 된다. 그게 훨씬 더 대체복무 실효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사실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해외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길 대표님하고 저는 좀 궤를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해외 사례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그렇게 반대되는 해외 사례도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그거를 옳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게 많죠. 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이 전 세계 한 70개국 정도 되는데 45개국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 안 하고 그리고 25개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해요. 그 25개가 사실은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라고 카테고리를 지을 때는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 트렌드가 오히려 일반적인 거고 그 기준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특히나 누구와의 관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일단 국방 인력 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아까 해외 얘기 나왔는데요. 백승동 연구원 지금 화면에 나오기도 한데 해외 사례를 좀 덧붙여서 좀 추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나오는 게요. 다른 나라 사례들 아까 전체 주요 국가 중에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아까 오히려 택하고 있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수치 사례는 맞습니까? 사례별? 일단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라는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아마 지금 이제 원 변호사님 통계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다만 징병을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다만 지금 드래프트를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컨스크립션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멈춰놓은 상태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들을 빼고 나머지 지금 25개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트렌드는 오히려 징병제를 지금 유보시키거나 혹은 폐지하고 혹은 굉장히 축소하는 것이 지금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징병제 자체도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명확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나라든 전면전이 일어나면 각 성인 남성을 다 징병합니다. 그거는 디폴트예요. 기본 값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케이스고 평상시에 그거를 모병을 진행하느냐. 의 문제는 그거와 징병제와 문제의 차이지. 아니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성인 남성을 징발을 안 하나요? 어느 나라든 그 징병제 디폴트 값은 있어요. 심지어 여성도 징발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미국을 징병제의 국가로 분류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그거는 현실하고 완전히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슈는 사실 징병을 하고 있는 징병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미국은 인정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포함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징병 리스트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징병 리스트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알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어쨌든 지금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잠깐 조금만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아까 봤을 때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쪽이다. 뭐 그거는 객관적인 지금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려 아까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아까 유엔에서 인정하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권고하는 사항. 네, 뭐 자유권 규약 등에서 자유권 규약위원회하고 권고하고 인권 하니까요. 이사회 그 문제를 자꾸 우리 이용석 그 활동가께서는 그 자유권 규약위원회만 있는데 유엔에서는 자유권 규약위원회보다 더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유엔 인권 이사회잖아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그러니까 유엔 헌장 기구의 인권 이사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영내 비전투 분야와 민간 대체 복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기여하라 그래 돼 있고요. 그래서 처벌적 성격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복무하라. 이게 훨씬 더 자유권 규약위원회보다 상위 똑같은 뭐 권고 사항이니까 유엔의 권고 사항이니까 돼 있고 그다음에 유엔 조약 기구인 이제 조약 기구이죠. 헌장 기구가 아니고 조약 기구의 신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는 이 영내 비전투 분야를 배제하고 있어요. 배제하고 이거는 민간 대체 복무만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개인 자격의 전문가 집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둘 다 이제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협력에 정치적 그 어떤 약속이 내포되어 있고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의 차이도 훨씬 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인권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영내 비전투 복무와 민간 대체 복무를 구분하라고 했다는 말은 이 비전투 복무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민간 대체 복무로 보내라는 지금 말이기 이제 때문에 민간 대체 다른 얘기는 복무가 아닌 것 오히려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체 네네. 복무다 그렇게 네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내 비전투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야인데 아까 지금 여기까지 확산이 되는 것이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체 복무의 성격까지 나왔는데 대체 복무하는 분야에 어느 분야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단 말이죠. 심지어는 군 내부에서 총기 사용을 하지 않는 분야로까지 확대하자는 쪽도 있고 다른 뭐 소방 관련 분야랑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 복무 분야는 어떤 범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권 변호사? 그 아까 그 우리 네티즌께서 핵소고지 영화를 아마 그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가 2차 대전 중에 집총을 하지 않는 의무병 복무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지뢰재건이 뭐 어쨌든 그 비전투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거는 자 대법원 헌법재판소나 그 판결의 내용이 저는 징벌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형사처벌은 유효하다고 그 정당한 사유 조항을 합헌으로 했어요. 다만 물론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이 모순적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 한편으로는 대체 복무하라면서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또 유효하다고 지금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에 의해서 그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사면을 하자는 논의가 있는 거는 그 전에 형사처벌한 거 그 유효하다라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본 연장에 있어서 그래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의 모순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의 숙제가 남아 있는 건데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자한테 징벌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훨씬 더 넓게 재량이나 선택의 범위를 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존재하는 모든 어느 정도의 안들은 뭐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그 입법자 국회에 맡겨져 있는 사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 복무 분야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정시설에서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발의돼 있는 법안들 총 7개를 보면은 되게 다양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뢰 제거를 넣으셨고 이런데요. 저희는 일단 대원칙은 국방부의 소관안에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으로서의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게 대체복무제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 내부의 구호 분야도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네요. 네네. 똑같은 잠시만 제가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라오스 같은 지역에서는 지뢰 제거를 국방부가 하지 않고요. 민간 평화단체들이 정부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업무, 당연히 총이나 무기를 드는 건 당연히 배제하는데 그게 아닌 일들인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군사작전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민간단 대체 복무가 다른 주관하는 단체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할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지뢰 제거는 좀 더 이제 복잡한 맥락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뢰 제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지뢰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 저희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뢰 문제에 대해서 별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왜 지뢰 예산 깎았냐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지뢰 제거시켜야 한다고 그러고 지뢰 뿌려야 한다고 하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별로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뢰는 지금 독특하기 하지만은 다른 분야의 경우는 군 자체가 주도하는 쪽이 아니라면 상당히 폭넓게 지뢰 제거 작업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입을 하고 이렇다면 저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러면 전요. 제가 군에 있으면 제가 지뢰 제거를 했거든요. 그 남북 관리구역 그 들어가는 그 지뢰 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지뢰 터신 싣고 들어가 지뢰 제거했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아니에요. 이 지뢰 제거하는 그 작업은 정말 현역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정확하게 수행하고 때로는 그 어떤 하는 그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뢰 제거 문제를 붙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그 제시한 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지뢰 제거를 하는 거 아니고 후방 지역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뢰 제거였습니다. 지금 우면산에 지금 지난번에 그 지뢰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저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왜? 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활동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거 보는 쪽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먼저 이것은요. 대체 복무제 방면 아까는 자꾸 민간 복무만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인권 이사회를 왜 하는가 하면 아까 핵소고지 그 업무병처럼 군대 안에서도 업무병으로 얼마든지 집중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대체 복무제. 그다음에 우리 보훈병원에 근무하시는 그분들도 위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 복무제 문제는 지금 있는 그 교정직에 한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폭넓게 수행해서 이걸 대체 복무제안을 넓은 의미의 국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아까 지뢰 제거에 대해서 활동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메시지를 반박하시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 그 지뢰 제거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대체복무 논의가 자칫 잘못하면은 군복무가 어려우고 힘든데 대체복무는 더 힘들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불행을 경쟁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뭐 대체복무 병역 거부자뿐만 아니라 군 복무자에게도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그 메신저를 공격하신다고 하신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맥락을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뢰 제거가 아니라 비판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백순덕 의원관. 지금 이제 우리가 대체 복무할 분야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우리 그 이용사 활동가는 상당히 폭넓게 보고는 있는데 아까 지뢰 관련은 조금 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다만 이게 군에서 주도해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체 복무 다른 영역이 주도한다면 활동 영역이 많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 백년권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지뢰 제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맥락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뢰 제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오셨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네.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대체 복무가 도입되는 것이 그 지뢰 제거 문제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 지뢰 제거를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대체 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징벌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국제 규범에서 워낙 확고하고 오래 이야기를 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뢰 제거를 하고 있는 공병들에게 굉장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쳐봐라.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냥 쉽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제 상당히 뭐 다쳐봐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직접적으로 오히려 이제 평화적으로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약간의 그런 공세적인 배경 속에서 얘기가 나왔던 경애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가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징벌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대신 또 이게 병역 기피의 수단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는 또 무겁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무겁게라는 말이 징벌적이란 말하고 연관될 수 있고 상당히 복잡하기도 한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근무 대체 복무 기간인데 기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병역 적절한 사람이 대체 복무하기에 적절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본다면은 원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제가 다시 한번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그 주장자들의 논의의 방점을 좀 한 번은 짚고 가야 되는데, 자 어떤 대체 복무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첫째 과도한 어느 정도 기간과 너 같으면 정말 하겠냐 이 수준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절대 남용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또 사용됐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게 위헌이고 이제 하는 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한번 맞춰보자 균형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그 나라도 주도적으로는 2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 2배보다는 작은 나라들 그 사례를 든 것도 있는데 그 대부분은 한 2배 정도를 하고 2배 이상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주시길 1.5배보다는 더 위험한 예가 돼 있죠. 예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아까 그 자료를 화면에 보여주실래요? 통계 자료별로 나왔던 사례가 이제 복무 기간 관련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도 문헌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례를 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1.5배 이상을 하는 나라들이 1.5배 이상 나라들요. 제가 법불러 드릴게요. 1.5배 이상 그리스,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스위스, 1.7배 러시아, 아르메니아, 2배 핀란드, 에스토니아, 몰도바, 그리고 징병제 폐지 전에 프랑스. 그리고 1.5배 이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1.5배 이하도 있죠. 그리스,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이하. 1.3 우즈베키스탄도 있네요. 1.3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5배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군요. 자, 이것은요. 이 병력 기간의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해외 사례를 자꾸 해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와 우리 병사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환경에서 바로 현장에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요. 네. 자, 저는 양심을 판단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판단하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해요. 하지만 이미 인정하기로 한 마당에는 결국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거는 그 기간에 어찌 보면 그 기간을 수용하느냐로 그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형벌을 수용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배치되지 않기를 바랬으면 형벌을 수용했을까? 그게 사실 우리가 공감을 일부라도 한다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백승덕 연구원은 형벌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적인 권리로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대신 아까 우리가 기간을 볼 때요. 몇 배냐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이 얼마냐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5개월짜리에서 2배 해가지고 10개월 하는 것과 18개월에서 2배에서 36개월 하는 것은 상당히 느낌이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는 이런 것도 있겠죠. 예. 복무 기간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오히려 그래서 해외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1.5배라는 국제 기준이 명시적으로 있느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1.5배라는 기준은 명시적으로 있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배와 그다음에 2배인 아까 지금 얘기해 주셨던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1.5배가 넘으면 대체로 모두 다 이 시정 공고를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존재했는데 문제는 최근에는 잠깐만 이 기준이 유엔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렇게 국가별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개인 청원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권 규약에는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개인적 소견이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자유권규약위원회인데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1.5배라는 기준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아무런 기간 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요. 아까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절대적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요새 지금 이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그다음에 유럽 평의의 지금 추세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요. 일단은 키프로스가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2008년까지 키프로스는 계속해서 그 권고사항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권고를 왜 받았냐면 2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해라. 2008년에 그렇게 받았고 2004년에도 받았고. 근데 2012년에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이면서 대체 복무 기간을 34개월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 1.4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이것 역시도 시정 공고를 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근거가 중요할 텐데 이 대체 복무 기간 자체의 길이가 3년에 가깝다라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을 이제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는 바꿔야 된다라고서는 이야기를 징병 기간 자체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춰서 우리나라만큼 긴 나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긴 나라도 있고 비슷한 나라도 있는데 대체로 보자면 한국은 되게 긴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몇 배냐도 있지만은 절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고려하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아니 저희 자꾸 이제 유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엔이 무슨 말을 했다가 아니라 유엔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왜 맞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계속 유엔이 뭐 했다, 어느 나라 뭐 했다, 어느 나라 뭐 했다. 지금 이게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투표로 결정하면 아까처럼 징병제 중에는 양심적 병역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훨씬 많은데 유엔이 제가 다른 프로그램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엔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냐고. 해외 사례를 저희가 언급하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싫어하셔서 제가 이 말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해외 사례에서 주장하는 그 사례가 왜 그 사람들이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거기서 뭘 했다라는 이야기만. 저희도 그런 맥락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해외 사례가 키프로스에서 이랬고 러시아에서 이랬고 영국에서 이랬으니까 한국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까 승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들의 사례를 봐서 이 나라들이 잘한 것, 못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나중에 하는 나라니까 훨씬 더 좋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해외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왜 기준이라고 보냐면 한국이 이제는 훌륭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상과 역할과 책임이 매우 예전과는 다른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고 당연히 해외 사례를 기계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되고 원영석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해외 사례들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맥락을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의 이제 근무 방식은 대체로 이제 군 병영 생활 비슷하게 합숙하는 걸로 되겠죠. 되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개별 출퇴근이 아니라 되게 그 방향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는요. 어느 분야 일하느냐, 또 기간도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기간 문제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일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국민적 관심사가 제일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조금 전 해외 사례를 자꾸 기준을 하는데요. 자유권 규약에는 개인적 견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권 규약에는 권고사항이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지금 기존의 대체복무제처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형평성 있게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복무 기간과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더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지금 대체복무제 형태처럼 하고 있는 우리 산업기능요원들이라든지 예술체육요원들의 그 복무 기간 그것도 참고할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산업기능요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34개월 근무해요. 34개월. 그러면서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비역도 편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술체육요원들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34개월을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544시간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술 체육 특기 있으니까 544시간의 봉사를 하면서 기초군은 또 받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비군을 받습니다. 또 전시 동원에 소집이 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보충력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그 인력 동원 문제에서는 전부 다 동원되는데 이 사람들도 34개월 근무해요. 그런데 이번에 대체복무제로 편성되고자 있는 국방부 안의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역의 문제는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이걸 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국방부 안에 예비군을 국방부 안에. 시킨다고 예? 예비군에 해당하는 다른 대체복무를 또 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돼 있는데 여하튼 대체복 마치고 나서 네네. 내려오는 그래서 그게 지금 34개월 근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훈련도 안 받아요. 예. 그다음에 예비역 편성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징벌적이라는 그 말은 자신들의 또 하나의 아까 자유권 규환에 버튼 또 그런 성이고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40개월 이상은 되어야 그래서 형성되고 어느 정도 수긍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죠. 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 같은데 지금 해외 사례도 굉장히 뭐 이렇게 참고를 해야겠지만은 국내에서 다른 이제 병역 대신 특례 복무하고 있는 것도 같이 비춰봐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36개월이 육군 현역을 기준으로 하면 2배가 되지만 공군으로 하면 22개월 기준이 그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국내를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 이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가장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게 예. 기계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출퇴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 34개월 등은 다 출퇴근하는 거다. 이분들이 출퇴근하시죠. 그죠? 일부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합숙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요. 그래서 잠깐만 전제 조건이 지금 이 그러면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 왜 키프로스 이야기를 드렸냐면 키프로스 같은 경우가 또 해외 사례입니까? 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그것을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북부지방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터키계 그 점령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단 국가거든요.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계속해서 유엔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키프로스가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출퇴근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배 정도 하고 있고 그 기간도 지금 굉장히 줄였습니다. 예. 운영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해외 사례 계속 반복하시는데 하여튼 그게 맥락적으로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백승덕 연구원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것을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시기인가 모르겠지만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무슨 견해볼 수 있으니까 보는 견해니까 예, 뭐 해외에서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사례를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그러면 키프로스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않잖아요. 네. 않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적절치 않다는 비교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은 걸 가지고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 하죠. 우리가 하죠. 북한하고 분단 상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안보 상황이 똑같은 사람이 북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요? 그것도 또 아닌 거잖아요. 생각하시기에. 예. 또 아까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합숙 문제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예술특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전제 조건 하에 출발한 겁니다. 예. 근데 병력 거부는 이걸 병력 거부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또 다른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요. 또 계속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잘못하면 소개를 못할 것 같아서 몇 개 들어온 또 한 두세 개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요. 김승환님의 의견입니다. 저도 군대 왔다 갔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벌을 주는 방식으로 대체 복무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본인도 갔다 왔지만 그게 이제 대체 복무 가는 분들에게 징벌 방식이 안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수고에 맞게 병영 생활의 질을 또 획기적으로 높이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양쪽 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한다면 병역 거부자들의 사회적인 반감도 줄지 않을까요? 라고 고통의 공정성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통의 공정성이 아니라 서로 좋아지는 쪽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은두님의 의견입니다. 대체 복무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 마찬가지 비슷한 의견 같은데요. 징벌 주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들로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양여웅님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와 국제인권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원 변호사가 다른 나라 사례가 중요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유용 환제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 경험의 시행착오 이제 필요했다 이런 얘기네요. 상당히 논의할 게 많은데 사실은 첫 번째부터가 좀 정리가 우리가 안 됐죠. 왜냐하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 관련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또 특정 종교 한정되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과연 합숙하는 방식이 돼야 될 것인가 출퇴근하는 방식이 돼야 될 것인가도 근본적인 논의가 가능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대체로 합숙하는 방식으로 좀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논의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정말 하고자 했는데 빠뜨린 얘기라든가 강조하고 싶은 말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래요? 급하신 분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게 시간 주어지면 성공성에서 보니까요. 50초 정도씩 하시면 됩니다. 네, 김한길 대표.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인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 인권의 문제를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바른 인권의 문제 다시 한번 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이 또 모든 주장이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반드시 거기에 의무가 따라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렐레이티브 데시스라 그러시죠. 이것을 우리 국민적 공감대나 어느 누가 주장하든지 간에 내가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 의무는 뭐지? 내가 이런 자유를 주장하면 내에 따른 또 책임은 뭐지? 이걸 생각하는 이번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대체복무제 문제가 꼭 그런 데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은 이거로서 저는 발음할 것 같습니다. 백승덕 연구원.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국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외부의 침입만을 걱정한 나머지 다름을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다면 북한 정권이나 혹은 일본의 그 군국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처럼 신압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 변호사.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가냐 이 이야기를 막상 할 때 참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관용 문구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어찌 보면 진실이 다 있는데 저도 군대를 갔고 저도 총을 쏘고 했습니다. 훈련소 가서. 그런데 내가 총이 있다 그래서 칼이 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세다 그래서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죽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사람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가늠새에서 그 사람을 방아쇠를 당겨서 죽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전쟁의 그 순간에는 자기 양심에 질문을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순간에 섰을 때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사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석 활동가. 네,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와 군 복무자들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와 군 복무자들의 권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적이고 합리적인 대체복무를 만들고 그에 걸맞게 군 인권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체복무는 안보의 문제가 맞습니다. 더 이상 휴전선에서 총 들고 경계 서는 것만 나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시대적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보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양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제도 마련 관련해가지고 방향 내용 관련 얘기 나누는데요.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오랜 세월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 앞으로 용어가 좀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들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이유는 그만큼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개인의 신념을 인정하고 올바른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됐겠죠. 다만 이것이 병역 기피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반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